네, 반갑습니다. 보다 채널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된 정프로 정영진입니다. 네, 오늘 아주 대단한 저희가 토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나오신 세 분 각자 인사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은하들의 진화를 연구하고 있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는 김범준이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고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인데 관악산에서 별일 없이 잘 지내다 왔습니다. 누구시냐고요? 서균열입니다. 네. 네. 백악관 테이블에 가면 더 벅 스탑시 아닙니까? 모든 문제는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도 모든 질문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늘 초능력 같은 거 하나 갖고 싶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영화 보면서도 그렇고. 과학자들은 에이, 그럼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아예 꿈 같은 건 안 꿉니까? 사실 과학자로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이 우주나 자연에 대해서 알아내고 있는 것이 너무 적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엄청난 지적 능력이 생겨서 우주에 있는 모든 자연 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면 당장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예. 그 모든 걸 내가 알게 되면 예. 그거를 알기만 해도 돼요? 아니면 안다는 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얘기하면 더 좋겠죠? 일단 알기만 해도 엄청나게 기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알기만 하면 너무 오히려 더 답답하지 않을까? 내가 막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알기만 하고 죽으면. 그쵸? 그건 좀 그러네. 알고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그런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우주먼지님은 뭐 있습니까? 저는 이제 우주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네. 이 넓은 우주 공간을 좀 초월해서 순식간에 다른 데를 가보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순식간에 은하계 반대편으로 간다거나 어디든 막 가는 거? 네, 저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좀 슬픈 게 광속을 넘는다 안 넘는다는 기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물리 법칙이 허락 안 하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아마 실험 불가능하겠지만 네. 가능하다면 순식간에 몇천 광년 거리 떨어진 외계행성도 가보고 몇만 광년 떨어진 다른 성단도 가보고 이런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혼자라도 갈 거예요? 네, 저 혼자라도 가보고 싶어요. 갔다가 못 와도 갈 거예요? 와야죠. 와서 또 자랑을 해야죠. 네. 자랑이 핵심이군요. 또 자랑의 취입니다. 네. 우리 서균열 교수님은 뭐 핵이 되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 처음에는 그랬죠. 모든 것에 대한 이론이라는 게 이제 theory of everything. 그냥 한 방정식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네네네. 이건 애시당초 접었고요. 그런 꿈은 있어요. 우리가 웜홀이 됐건 어딘가 가가지고 네. 거기는 대한 제국이에요. 통일이 돼 있고. 그러니까 갈라지지 않았죠. 그런 세상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약간 멀티버스 같은 느낌인가요? 맞아요. 정확히 그거죠. 그 중에서 그 한 대. 그러니까 웜홀이 됐건 뭔가 어떤 네네. 그런 구멍이 있어서 기다리다 돌을 닦았죠. 관악산에서. 근데 그 구멍은 아직 못 찾고 애석하게 정년퇴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관악산에서는. 그러다 보니 머리가 쉬긴 했는데 끝까지 찾아봐야죠. 과학자분들의 꿈 혹은 막 이렇게 현실성은 없지만 이 바람 이런 것들이 과학 안 하시는 분들이랑 확실히 조금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물론 이제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아예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우리들은 현실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능력들 이런 걸 이제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둘이 된다든지 혹은 뭐 로또 번호를 미리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생각하는 것들인데 그거랑은 좀 다른 꿈들을 갖고 계시는군요. 100년 후에는 혹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돼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분기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밋빛 미래, 모든 기술이 발전되고 핵융합도 상용화되고 다른 행성이나 별로 진출할 수 있는 행복한 미래도 가능할 수 있고 지금 시점에서 네. 반대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 같은 그런 불안한 또 문제들을 결국에 해결하지 못해서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향해 가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저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한 끗 차이로 우리가 기대하는 멋진 미래, 기술의 미래로 갈지 아니면 더 살기 어려지고 자원도 고갈되고 하는 암울한 미래로 갈지 두 가지 모두 가능하지만 놀랍게도 지금이 딱 그 가지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 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그 갈라지는 그 길인 이유는 뭐예요? AI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올해도 벌써 벚꽃이 일찍 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이 기후가 실제로 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생태계도 반응하고 있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교과서 속의 구호처럼
기후가 변하고 있어요. 지구가 아파요가 아니라 지구는 아파요가 이제 현실이 된 거잖아요. 네네. 동시에 지구는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달에 가겠다고 아르테미스 미션 준비하고 있고 화성에도 가려고 하고 있고 또 굉장히 멋진 기술들이 막 발전되고 있어요. 전혀 공존할 수 없는 모습이 함께 한 시대에 공존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인간이 그 정도로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가 늘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인간의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탄소가 엄청나게 뭐 배출되고 이제 온난화가 되고 뭐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의 활동에 의한 건 맞는 건가? 예를 들면 지금도 뭐 어마어마한 해저 화산 같은 거 폭발해갖고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탄소들이 막 배출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구의 전체적인 그냥 흐름에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고 있을 뿐인데 혹시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 기회에 네. 좀 오해를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답이 좀 있는 거군요, 이거는. 네, 그럼요. 네. 일단 명확한 과학 이론으로 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네. 온실 효과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네, 건 네,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에 답해야 될 건 그럼 이산화탄소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죠? 근데 그거는 산업혁명 시기와 네. 지구의 이산화탄소가 급증하는 시기가 정확히 겹쳐요. 그리고 지금 그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속도가 네. 400 ppm이 넘었죠. 근데 그게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서 생존한 이후로 네. 이만큼의 이산화탄소 농도에서 우리 선조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만큼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대기를 호흡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사람 때문이다라는 네. 거는 아주 여러 기후 변화 모델로 명확히 재현이 돼요. 인간이라는 산업화에 의한 요소를 빼면 네. 최근 100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증가를 자연적인 원인만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99%의 과학자들은 누구나 동의하는 겁니다. 지구 기온 변화는 사실이고 네. 그건 이산화탄소 때문이고 이산화탄소는 사람 때문이에요. 인간의 활동에 의한 거. 네. 이건 뭐 다른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없는. 문제는 이제 그거를 너무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로 줄일 수 빨리 있을까? 논의가 옮겨가야 돼요. 여러 노력들이 있긴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도 혹은 뭐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도 이제 계속해서 바꾸려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노력 정도로 지금의 상황을 돌리는 데는 도움이 좀 되긴 해요? 아니면 그거 갖고는 그거 얼마? 갖고는 지금 걱정이 그겁니다. 그 기온 상승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네네. 지금 당장 우리가 대규모로 큰 방식의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 기후학자들이 경계하는 그 온도치가 있잖아요. 1.5도인가? 네. 그거를 거의 넘게 되는 시점을 네. 기후학자들이 예측하는데 그 미래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0년, 네. 20년 안에 그 일이 올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20년 후면 도저히 이제 인류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이제 갈 거고 그때부터는 어떤 노력을 해도 이제 안 될 거다. 서인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 두 분 말씀이 맞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난화에 대한 회의론자가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다가는 진짜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게 네네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때까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섭씨 1.5도 그리고 2도를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루비콘 강을 건너버리는 거예요. 1.5도는 희망이 있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에너지뿐만 아니고요. 농경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소똥에서 많은 이산화탄소 나오고 그렇단 말이죠. 이런 모든 우리 문명 자체 그 내연기관뿐만 아니고요. 에너지 생산 무슨 신재생 원자력만 갖고도 안 되는 그런 거대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만약에라도 2050년까지 해결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상이 이제 아마 AI나 챗봇, GPT하고 싸워야 되겠죠. 우리가 네, 기계에 네, 네. 밀리지 않으려면.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소행성도 아니고 핵폭탄도 아니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제 점점 해수면 올라가. 지금 태평양 도서 국가들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지도가 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모든 거는 2050년까지 우리가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인류가 당연히 이제 안 그래야 되겠지만 만약에 종말을 맞는다면 일단 기후를 제일 위험하게들 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 가능성이 있다면 뭐가 좀 있습니까? 저는 핵전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핵전쟁은 가능성이 낮다. 네. 왜냐면은 MAD 미친 거죠. MAD. Mutual 아니 정말 Assured Destruction. 네네네네. 상호 확정 파괴. 너 죽고 나 죽는데 푸틴 못 쏘잖아요. 말만 하지 인정은 못 쏩니다. 그냥 그거는 갖고 있으면서 이 어깨 자랑하는 근육 자랑. 그렇죠? 그 가능성은 좀 낮다. 그럼 뭐 그런데 네. 누군가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갖고 다니다가 떨어뜨린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자 나 쏜다 너 막아봐 나 보복할 테야 삼축체제
이거는 일어나지 않을 거란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막죠. 그런 핵 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해서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고 계신 거고. 네, 저는요. 네. 우주먼지님은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다고 보시는 게 기후, 그다음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운석 충돌은 또 벌어질 게 확실하긴 하죠. 운석이 충돌한다. 큰 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질학적인 패턴을 봤을 때 3천만 년마다 굉장히 큰 운석이 떨어졌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미 전례가 있잖아요. 공룡이 살던 시기에도 한번 떨어졌고 네네. 당시에 고행어보다 큰 동물은 다 멸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좀 재밌는 그 학설을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네네. 드리면 물리학자 중에 암흑물질 연구하는 유명한 리사 랜들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물리학자가 어떤 재밌는 주장을 했냐면 우리 은하 원반에 암흑물질 원반이 있다. 태양계를 비롯한 모든 별들은 예쁘게 원반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치 회전목마처럼 위아래 운동도 같이 합니다. 실제 우리 태양계도 이렇게 그 곡선을 그리면서 돌고 있어요. 은하계를. 우리 태양계가. 네, 우리 태양계도 다른 별과 마찬가지로 이제 위아래로도 진동하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근데 이 진동하는데 걸리는 총 주기가 6천만 년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딱 3천만 년마다 위로 한번 지나가고 아래로 지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사랜들이 뭐라고 했냐면 네. 암흑물질 원반을 통과할 때 태양계가 이제 암흑물질들도 중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중력의 작용으로 인해서 태양계 외곽의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소천체들의 궤도가 틀어질 수 있다. 그 여파로 3천만 년 주기로 지구가 얻어맞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아직 검증은 안 가설인 했지만 거고. 네, 좀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태양계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를 알 수 있잖아요. 네. 우리 태양계는 대략 100만 년 전에 암흑물질 원반의 가운데를 통과해서 지금 위로 향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100만 년 전에 통과했으니까 지금은 무사하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그 멀리 떨어진 오르트 구름 전체가 태양계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걸리는 딜레이가 100만 년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년 전에 암흑물질 원반을 통과했기 때문에 정말 그 학설이 맞다면 100만 년 전에 시동이 걸려서 지난 100만 년 사이에서 날아오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시기상 운석 충돌이 얼마 안 남은 시기다라고도 이야기가 가능하긴 합니다. 아주 쬐만한 거 아니고 그 어느 정도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칠 정도, 그 정도면 관측이 지금쯤은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먼 천체가 우리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올 때 걸리는 시간도 뭐 수년 단위가 아니라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오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보인다고 해서 사실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우리는 큰 문제 없겠죠, 그죠? 뭐 그쵸, 저희가 바라기로는 아직 쿨타임이 안 차서 다음 소행성 운석이 안 날아오기를 바라고 있을 뿐인 거죠. 혹시 우리 교수님께서는 뭐 지구까지 아니라도 우리 인류 멸망 시나리오라면 기후 변화 요거가 제일 센가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조금 다를 것 아, 같아요. 짧게는 제가 걱정하는 건 요즘 AI의 발달인데요. AI? 예, 최근에 그 인공지능의 발달이 네. 너무 급격하거든요. 1년 안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충격적으로 속도가 빨라서 이 과정이 뭐 100년 정도 이어진다면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래를 떠올려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AI 때문에 인류가 멸망한다기보다는 AI가 만들어낼 인류의 근미래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는 게 일단 한 가지고요. 몇백 년 정도라면 기후변화가 가장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입니다. 1000년쯤 더 지난 미래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위험을 인간들이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상도 안 되지만 예, 아무도 모르는. 1000년 전에 핵폭탄이 인류의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아무도 알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인류 전체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기후 변화도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 당장 뭐 2도가 돌파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사람이 종종 죽을 리가 없거든요. 긴 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외계인은 혹시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있죠. 있어요? 네,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구에 왔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외계인은 아니죠. 그럼 아직까지는 안 온 걸로. 안 왔는지 못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있는 거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지구가 외계인한테 침공자고 하기에는 지구의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지구가 우주 공간 바깥으로 전파를 쏘곤 뭘 흔적을 남겨야 저 행성 좀 탐난다고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길게 잡아도 지구에서 전파를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낸 역사가 한 12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넓게 잡아도 반경 120광년 이내의 안에 들어오는 이웃 별에서만 지구의 전파를 캐치하고 여기로 가봐야겠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은하가 반지름이 5만 광년이 넘거든요.
5만 광년짜리 원반 안에 지름 120광년짜리 코딱지만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 지구가 그렇게 인기 많은 외계인 침공 스팟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의 존재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저 소금물 맛집 같은 그런 건 아닐까? 딴 데는 별로 없는 독특한 좀 유니크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그들의 탐지 능력은 우리가 반드시 뭔 신호를 보내지 않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만약에 발달돼 있다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찾으셔갖고 혹시 우리 구경하고 계시진 않을까. 제가 이 외계인과의 조 모습에 대해서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흔히 지구에서의 역사를 우주에 그대로 확장시켜서 외계 문명과의 조우를 상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를 보면 덜 발전된 뭐 인디언 원주민들이 있었고 더 발전된 서양 국가들이 네. 운송수단도 발전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직접 방문을 하고 쳐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우주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똑같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직접 찾아가기엔 우주가 너무 다 넓거든요. 오히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미 오래 전부터 전파를 날렸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걔네가 들키기가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더 그러네. 발전된 쪽이 남을 잘 찾고 다녔다면 우주 역사에서는 더 발전된 쪽이 남들에게 더 잘 들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가 가능한 그러네, 거죠. 그러네. 우주먼지님이 보실 때도 지금 뭐 외계인 만났다는 그 수많은 뭐 영상이든 사진이든 이거는 신뢰성이 좀 낮다고 보시는군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외계인이 계시다면 비웃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생포한 외계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외계인이 이렇게 댓글 달고 그러면 진짜 재미는 있겠네요. 이건 약간 우주랑 저 핵폭탄이랑 약간 좀 연관된 질문이 하나 좀 제가 있는데 왜 달이 조금씩 멀어진다면서요, 지구로부터? 네. 너무 멀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뭐 중력 문제도 좀 뭐 약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저 달 뒤쪽에 핵폭탄 한번 뻥 터뜨려 갖고 멀어지는 걸 좀 이렇게 가까이 잡을 수는 없습니까? 그러려면 제 생각에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핵무기를 동원해도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있는 핵무기의 한 최소한 100배 정도 더, 그리고 어떤 관역을 향해서 동시에 버리면 그냥 분화구만 잔뜩 공부방처럼 되는 거죠. 네. 그건 말고 어느 한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처음 시작을 계산을 100억 톤짜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르본바에 200배짜리 네. 텄는데 그냥 분화구만 생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그 공기 대기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네, 진공 네,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핵폭탄 하면은 제 머리처럼 팍 이렇게 이제 곱슬곱슬 하다가 이제 버섯구름 되잖아요. 네. 그게 안 나와요. 탈출 속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중력이 약하죠. 네. 약하니까 거의 다 탈출해가지고 오히려 궤도 잡으려다가 지구에 많은 저기 낙진이 떨어지게 되고, 근데 그것까지는 마치 대형 트럭을 훅 부는 것 정도밖에 안 돼. 안 움직여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그거에 1000배 내지 10,000배 정도를 하면 그것도 한 방향이 반대쪽으로. 그러면 자전축, 공전축을 바꿀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기술,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도 1957년인가 그때 칼 세건 아시죠? 네네. 달에다가 폭발시키는 게 있었어요. 한번 네. 불꽃놀이를 달에다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네. 포기했죠.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렵지만 화성을 개발하는 게. 그 지금 말씀하실 때 잠깐 계산을 해봤는데요. 계산하셨. 역시 교수님. 그러니까 달의 속도를 네. 초속 1m 더 바꾸기 위해 필요한 핵폭탄의 질량 결손이 10의 6승입니다. 100만 톤이요. 100만 톤인데 질량 결손이 사실은 이건 불가능.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핵폭탄을 많이 터뜨려도 네. 달의 속도를 초속 1m 바꿀 수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것도 핵폭탄의 에너지가 모두 다 달의 운동 에너지로 전달된다라고 전달되죠. 가정하고도 정말 이러니까 각도로. 이건 전혀 안 됩니다. 아 근데 그 핵폭탄이 어쨌든 우주 공간에 저항이 없잖아요. 매우 빠른 속도로 때려버리면 우리가 흔히 한 착각이 뭐냐면 네. 하늘에 떠있는 달을 봤을 때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음.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38만 킬로미터인 그 커다란 원을 불과 30일 만에 완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청 빠르게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 비해서 지름이 4분의 1이나 되는 그 커다란 돌덩어리가 그렇게 빠르게 돌고 있는데 걔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거를 변형시키겠다고 하면 사실은 어지간히 써서는 어렵다고 봐야죠. 근데 저는 항상 이 우주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건 그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잖아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 충격이죠.
네. 중력. 왜 우리가 절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한 발전은 안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계속 뭔가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걔는 중력만으로 계속 그렇게 도는 거예요? 똑같은 궤도로 안정적으로 돌고 있을 때는 네. 운동 에너지는 아주 크지만 변하진 않죠. 아, 변화시키려면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요. 어차피 저항도 없고 지금은 하니까. 그냥 그 자리로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아, 우리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달이 거죠. 큰 거예요. 달이 워낙 무거워서 아, 아무리 핵폭탄에서 네, C 네, 제곱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우주란 건 그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네, 보는 네. 이 먼지도 있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큰 천체가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멀리서 보고 달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주먹만한데 아니죠. 불가능한. 네. 뭐 재미는 있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인가가 왜 저 화성에다가 뭐 핵폭탄 터트려갖고 거기서 뭐 구름 만들어갖고 뭐 비네 뭐 이런 이제 계획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현실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입니까? 아까 그 달하고 비슷한데요. 물도 얼음 상태로 존재하고 네. 이산화탄소도 있고. 근데 이산화탄소가 왜 저기 필요하냐? 음. 일단은 화성을 좀 덮여줘 춥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영하 뭐 62도 너무 춥죠. 그러니까 이제 온난화도 만들고 근데 그게 북극 남극에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 계산을 했어요. 저도 좀 두드려 봤죠. 했더니 1에서 많아도 2%. 그런데 그 정도 하려면 무지하게 많은 핵폭탄을 갖고 가야 돼요. 근데 똑같은 문제죠. 쉽지 않거든요. 가다가 몇 개는 터지겠죠. 그 엔진이 폭발할 거라고. 대기권 벗어나기 전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오히려 정말 정착할 때 방사능 때문에 못 가요. 그렇게 하면은 몇백 년 기다려야 돼요. 네네. 바보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가서 그냥 그 맨땅 파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만약에 뭐 이거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우리가 아주 긴 호스를 만들어서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네. 화성까지 보내요. 펌프로. 왜 이렇게 또 아니 괜찮아요. 계속 해보죠. 네. 그래서 거기를 막 바닷물을 좀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닷물은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금방 어디로 날아가 버립니까?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네. 화성은 지구보다 지름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력은 뭐 부피 비례한다고 치면 2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1 작은 거잖아요. 네. 중력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설령 대기권과 물을 잠깐 존재하게 해줘도 붙잡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날아가 버리죠. 물을? 네. 네. 아, 붙잡고 그럼 다 있어요. 날아가요, 물이 그냥? 가벼워지니까요. 근데 지구도 이미 대기권이 야금야금 계속 날아가는 중이에요. 우리 대기권이? 근데 우리 대기권도 물론 우리 지구 정도의 중력이면 그 대기권이 사라지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걸리니까 네.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순식간에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화성은 그거보단 빠르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면 행성 전체의 중력을 인공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 현실적인 방안은 많이 없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화성에 가봐야 못 사네. 사실 그래서 칼 세이건도 화성으로의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visit yes, settle not yet. 방문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착하는 건 글쎄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외계 행성을 지구화해서 네. 지구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거 테라포밍이라고 네, 네, 네. 부르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소비해야 되는 예산을 생각하면 그럼- 지금 지구의 문제를 네.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지구나 잘하세요. 우리나 잘 지키면 됩니다. 그건 아. 정말 허황된 생각이죠. 네네네. 전혀. 아까 말씀하세요. 네. 물 호스로 연결해서 물을 보내겠다. 네, 그건 사람들이 해볼 만한 생각 같은데요. 네. 계산해 보면 물론 뭐 안 될 것 같긴 한데 지구에 있는 고무를 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고무관의 두께와 그런 거 생각하면 아마 서로 돌고 있잖아요. 불가능할 그러니까 끊어질 텐데 그걸 또 좀 붙잡아주면 되겠죠. 누군가가 가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맞아요. 태양 주위를 돌 때 유지 보수를 해야죠. 반대쪽으로 가면 막 네. 이런 엉뚱한 생각이 결국 좋은데요? 과학을 네, 발달시키는 거 맞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그 중에 어떤 게 네. 또 맞습니다. 뜰 수가 있는 거죠. 네. 인류의 미래는 결국 굉장히 좀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다른 데로 가서 뭔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는 매우 좀 어리석거나 혹은 비효율적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아주 아름답게 혹은 우리가 잘 살만하게 꾸미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기보다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밖에는 없다. 네. 그리고 현존하는 위협은 정말 이 기후 같은 거는 너무나 급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심하고 질문하고 할 시간도 없다. 빨리 이건 지금 우리가 이산화탄소라든지 탄소 문제는 해결을 좀 해야 된다. 혹시 과학자분들 같은 경우엔 어떤 직업병이 있습니까? 그 물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 같은 데서 왜 갑자기 누가 1000cc짜리를 시켜서 종업원이 가져다 줬는데 이게 정말 1000cc인지를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느냐 그런 거 갖고 한시간씩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으시겠구나. 저는 결혼했습니다. 아니 그럼 교수님 하셨는데 교수님 되셔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게 너무 재밌어요. 꽤 재밌어요. 네. 천시 씨가 되려면 용기 지름이 몇 센치 이상이어야 되고 맥주 온도가 몇 도일 때는 부피가 좀 더 늘어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 예, 예, 뭐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이게 뭐 정확히 실린더 모양이 아닐 때는 부피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안과 밖의 두께 차이는 어떤지 그러니까 예를 든 거고요. 요즘 젊은 과학자는 그렇게 안 하죠? 아니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되게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리고 직업병이 뭐가 있을까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네. 사실 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천문학을 하다 보니까 밤하늘을 보고 시간을 맞출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몇 시이지? 라고 확인할 때 스마트폰을 보거나 손목시계를 보는데 그렇죠, 그렇죠. 대충 한 30분 오차 안에서 하늘에 떠 있는 달이랑 위치 보면 거짓말. 대강 지금 몇 시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확인할 때 하늘을 자주 봅니다. 왜냐면 특히 달이 있으면 네. 어느 정도 햇빛을 받고 있는지가 보이니까 네. 대충 각도로 태양이 어디쯤에 있겠다가 생각이 되죠. 그러면은 땅 밑에 이 정도 한 120도 각도의 태양이 있겠다. 지금 대충 지평선 아래 한 30도 내려가 있으니까 몇 시겠다.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와, 그게 가능하다고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었으니까요. 뭐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 재밌습니다, 교수님. 하늘에 있는 달을 보고 지금이 대충 몇 시쯤일 거라는 걸 오차범위 한 30분 안쪽에서 네. 거의 맞춘다. 네네. 달이 없으면 좀 어렵겠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처럼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네. 교수님도 그런 거 있습니까? 같은 커피잖아요. 네. 온도가 높은 게 있어요. 아주 나오자마자 이게 더 무거워요. 근데 그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직업병이에요. 아이,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왜 먹어요? 왜 무겁냐면요. 거기에 에너지가 더 들어가 있거든요. 에너지는 또 반대로 질량이기도 해요. 아, 교수님. 그래서 아, 이게 교수님 지금 화나셨어요, 지금. 아니요. No. 말도 안 되잖아요. 아이, 농담이 아닌데.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질량이 네. 왔다 갔다 한다니까. 한 방향이 아니고. 뜨거워서 아까는 팔이 더 저는 M 게 때문에 E가 왔잖아요. 근데 여기가 E가 늘었단 말이에요. 뜨겁잖아요. 아니, 장난 아닌데. 근데 그거를 느끼려면 네. M을 차이를 느끼려면 델타 M이 C 제곱분의 KBT니까 맞아요. C 제곱분 느낄 수가 나누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걸려 그걸 있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질량이 아니,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번인데 그래서 아. 그거는 이제 네.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아, 기분 탓이다.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렇죠. 제가. 침착하게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면 이게 무거운데 그래서 이거 직업병은 아닌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에너지하고 질량이 같은 것이다.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시색이다. 네. 거기까지 가는 거죠. 분자들의 열운동에 의한 그 에너지 전달은 질량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분자들의 맞아요. 속도가 빨라지는 압력. 거라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울에 올려놓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네. 저울에 올려놓으면 조금 더 하지만, 하면 우실 네. 것 같은데. 그만.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 만나면 이런 거 갖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 재밌구나. 얘기하면 아니라 그러고 뭐. 그렇지. 이제 우리 김 교수 같은 분을 말하면 아, 이제 그 비슷한 질문이 저도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큰일 뭐냐면 났네. 핸드폰을요 네.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충전하기 전과 그러니까 완전 이제 제로죠, 제로. 거기서 이제 100이 찼어요. 조금이라도 무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러겠죠. 전자가 들어가니까. 전자가 들어가는 건 맞아요? 전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제로요. 그래서 이게 고압, 저압에서 다시 또 흐르면서 이거지 시창이 켜지고 소리가 나고 그림이 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맞아.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가 없죠. 당연히 느낄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마음이 느낄 수 있는 거, 과학으로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느낄 수는 없죠. 이 질문을 제 친구들하고 그 애니메이션 소울을 보고 나서 아, 했어요? 저희끼리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 몸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질량이 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USB에 정보를 넣었다 빼면 그 정보가 들어가느냐 마냐에 따라 USB도 질량이 달라질까 이제 이 얘기를 엄청 오랫동안 했어요. USB가 예를 들어 뭐 4기가짜리인데 네. 0이었던 때랑 4기가 꽉 찼을 때랑 네, 근데 천문학과 애들끼리 아무리 얘기해봐도 답이 안 나와서 맞아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 애들한테도 막 SOS를 쳤거든요. 네. 근데 다 그냥 뭔가 가벼워질 것이다, 무거워질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 온갖 답이 다 나와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어렵다. 아마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지 배열이 달라지는 거기 네네. 때문에 어느 쪽에 그 어떤 정보를 갖고 옮겨가는 거라서 입력은 안 돼. 아까 그 충전은 달라요. 이거는 아, 충전과 그 USB 저장은 좀 다르다. 그래서 정보가 가는 거예요. 신호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전하, 전자도 아주 가볍지만 가긴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호가 가서 배열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정보가 되고 네. 그림이 되고 소리가 되고 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과학적으로 따지면 변화가 없는 게 맞죠. 제가 볼 땐 오히려 가벼워질 것 같은 게 질문의 컨셉에 맞는 답은 아니겠습니다만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마모가 돼서요. 그렇죠. 아, 그러면서 무게는 약간 좀 줄어들 것 같긴 하다. 그 정도는 뭐. 또 그만큼 손때가 묻을 수도 있고요. 아 손때가. 와, 이거 어렵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한 시간씩 막 간다 이거죠. 그런 거죠. 네. 본격적인 얘기 전에 그럼 하나만 더 최근에 뭐 달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발견된다는 소식이 혹시 들렸습니까? 아, 네. 예전부터 달에도 물이 있다는 건 알려져 있었고요. 달에 물이 있어요 원래? 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네. 달도 지구랑 같이 태양 주변을 돌잖아요. 음. 근데 딱 달의 극지방으로 가면 거기도 크레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음. 이 크레이터가 움푹하게 파있다 보니까 극지방에선 태양빛의 고도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리 태양의 방향이 달라져도 항상 빛이 들지 않는 음영 지역이 생기는 거예요. 크레이터 그 언덕에 가려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일부 남아있는 물이 다 증발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도 얼어 있는 거죠. 그쪽에 그 외계인 살고 있는데 거기가 맞죠? 뭐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소환을 왜 안 되죠? 왜냐면 이제 달 표면 아래에 깊숙이 얼어있는 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네, 그러니까 아, 예. 거기에 빙하처럼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나사에서 다시 사람을 달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 목적지가 달의 극지방이에요. 거기에서 물을 얻고 궁극적으로는 달에 기지를 짓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얼음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잠깐 아까 말씀 주실 때 승화라고 하셨잖아요. 승화. 기화랑은 또 다릅니까 그건? 기화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고요. 아 얼음이 승화는 바로 얼음이 기체로 되면 기체로. 아 근데 그게 그렇군요.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네. 조금씩이라도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이 표면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땅 속에 있다면 승화가 굉장히 안 일어날 것 같긴 하네요.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럴 것이라 추정한 거예요? 이미 레이더 관측을 통해 얼음의 존재는 다 확인이 됐고요. 최근에 날아갔던 우리나라 다누리도 달 극지방 얼음을 주로 탐사하는 미션을 같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에 있는 물은 지구의 물 떠간 겁니까 혹시? 그거는 아직 우리가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지구의 바닷물의 기온도 사실 확실치 않거든요. 지구에게 바닷물을 제공해 주는 게 아마 소행성이나 해성일 거다라고 유추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래 전에 달에 추락한 소행성과 해성에서 물이 보충되고 우연히 거기에 남아있는 게 아직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면 그렇긴 한데 물이 지구에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기상현상 때문에 물이 없었다가 비가 엄청 내려서 바다가 채워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지구의 바닷물 자체가 원래 지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양계 끝자락에 가면 아직도 얼어있는 얼음들이 있어요. 소행성이나 운석, 해성 같은 것들에. 그래서 걔네들이 가끔씩 지구에 날아왔고 그때 이제 해성들과 소행성에 실려있던 물들이 보충이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게 현재 많이 생각하고 있는 가설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네 걔도 그죠? 지금 지구를 채우려면 걔네들이 와서 물 한 번씩 넣어주고 갔다 소방차처럼.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있겠어요, 그렇죠? 영생을 원하실 만하네요. 그걸 관측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네. 근데 지금도 저는 그게 상상이 아닌가. 우리 그 거의 무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물이 거기서 왔다. 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아. 근데 지구도 만들어졌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긴 하네요. 표면에 이만큼 있는 아주 거니까. 아주 그죠? 얇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과학 얘기는 진짜 뭐 계속 궁금증이 막 꼬리를 물고 생기긴 하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저희가 확실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세 분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소름 돋는 사건들 어떤 게 있는지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오늘은 소개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수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잘 밝혀지지 않은 그 이야기 그러면 소름 끼치는 왜냐면 귀신병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제목은 만탑산의 반격이다. 만탑산이라 하면은 함경북도에 있는 우리 그 길쭉은 그 핵실험을 무려 6번 했는데 아마도 제가 관측하기로는 실패한 실험도 여러 번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관측한 게 6번이지 전부 100% 터지진 않거든요. 그걸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불발탄이 있었을 것이다. 2006년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산은 굉장히 피로해 있거든요.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피로하잖아요. 네네. 산도 그렇게 여러 번 당하면은 불꽃놀이가 많아지면은 굉장히 피곤해지죠. 지하 핵실험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 갱도를 재미있게 판 것 같아요. 수직도 아니고 수평도 아니고 우리 귓구멍 들어가면은 그 달팽이관 네. 맞습니다. 그 모양으로 해가지고 아주 잘 만들었는데 6번째 실험은 굉장히 컸어요. 히로시마급의 6개. 미국이 보고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네. 밑에서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인공위성 사진을 보니까 산이 키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펑퍼짐해졌죠. 동그랗게 치면 1.5km만큼 전부 퍼져나가죠. 산사태가 나가지고 산이 한번 떴어요. 떴다가
내려앉은 거죠. 정도예요. 온도가 1억도, 1억 8천만 도, 네네네. 모든 게 그냥 승화가 아니고 완전히 유리가 돼버린 거예요. 유리가 된다고. 유리. 왜냐하면 화강암이 녹죠. 그런데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 유리화가 된 다음에 굳어버리죠. 그게 이제 유리화가 되고 아주 취선이 높아져요. 이건 100만 분의 1초 동안 일어난 사건이죠. 확 내려앉으니까 바닥이 전부 다 균열이 같겠죠. 그렇죠? 네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방사성 물질 그리고 그동안에 실패했던 플루토늄들이 잔뜩 밑으로 지하수 그리고 한반도는 지하수 수맥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로 갈까요? 그 근처에 길주군도 있고 김책시도 있고 다 있어요. 네. 전체가 한 108만 명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탈북한 분들이 약 881명. 근데 병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병을 갖고 계시다는 귀신병. 귀신병? 귀신병.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병이라는 거죠. 알 수 없는 거. 어떤 병이냐? 그냥 피곤하고 머리가 빠지고 된 것처럼 살갗이 벗겨지고 그게 방사선 받았을 때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중에 우리나라 정부가 40명을 검사했대요. 네. 이상한 병이 돈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모르죠. 그 의료 수준으로. 그래서 했더니 그중에 9명에서 염색체 이상 그리고 어떤 한 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양의 방사선 감염이 된 거, 피폭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허용하는 거에 1,800배를 받으셔서 우리가 1년에 받을 양이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받는 그렇죠. 네. 지하방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 거기에 1,800배를 받으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정도면은 치사량일 수도 있어요. 건강하지 않으면은 뭐 6개월, 1년에.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지하수 그쪽이 동해안에서 멀지 않아요.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다. 하천이 둘이 있어요. 네. 거기는 우리처럼 전기, 물 자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냥 물 떠서 마시고 빨래하고 그걸 주민들이 10년 넘게 먹고 마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중에 881명이 내려오시고 그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다시는 7차 네. 실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방사선에 피폭이 되면 적은 양은 뭐 큰 문제가 없잖아요. 라고 알려져 왔었죠. 아, 적은 양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문턱값이 있어가 그 이상은 위험. 그건 이제 사람이 만드는 숫자고요. 그러면 이거 조금 넘어가면 죽나요? 조금 내려면 괜찮. 그건 아니고요. 네. 그냥 숫자 편의상. 근데 제가 그 10년 전에 태평양 원자력 이사회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첫 번째 주제가 이 문턱값이라는 게 없다. 거기는 이제 저 핵공학자 말고 핵의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다.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연구의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더라도 위험할 수 있고 건강한 성인 남녀가 아니고 임산부였다, 노약자였다, 네네네. 또는 저기 병약자였다, 어린이였다, 갓난이었다 하면은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100%는 아니고 확률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조금 묵직한 이야기가 네. 우리 서균열 교수님에 의해서 나왔고요. 다음 누가 받으실지가 굉장히 좀 걱정입니다. 좀 재밌는 걸로 받아주시죠. 어떻게 좀 우리 힘든 일은 좀 젊은 청년이 나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방금 서균열 교수님께서는 정말 무서워서 소름 돋는 이야기였다면 전 약간 너무 놀라워서 소름이 돋았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제가 대학교 신입생이었을 때 1학년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허블 망원경 사진을 이제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학원생이었을 때 처음 봤던 허블의 사진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보면서 되게 좀 감동을 받았던 게 되게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인데 딱 그 말씀을 하시는 동안은 정말 어린 아이처럼 너무 눈빛이 순진하다. 똘망똘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도 저런 학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의아하기도 했던 게 어쨌든 저는 이미 허블이 올라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허블 사진은 지겹도록 봤거든요. 교과서만 펼치면 있는 사진이니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에 제임스 웹이 올라갔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많은 천문학자들이 기대를 했지만 한편으론 이미 허블이 엄청난 데이터를 줬고 사진을 예쁘게 찍어 왔는데 뭐 제임스 웹이 뛰어난다 한들 뭐 얼마나 허블보다 대단하겠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2022년 4월 발사되고 나서 4개월 만에 이제 첫 번째 테스트 컷을 공개했어요. 실제 관측 사진도 아니고 그 제임스 웹은 거울이 총 18개가 있거든요. 18개의 거울을 딱 완벽하게 정렬을 해야 하나의 커다란 매끈한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그 조각 거울들을 미세하게 조정을 한 다음에 시험 삼아 B컷을 찍은 거예요. 18개를 그럼 잘 각도 조절하고 뭉쳐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딱 찍었는데 연습 컷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은하가 찍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소름이 돋았던 이래서 교수님이 그 눈빛으로 우리한테 강의를 하셨구나.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 경험을 또 내 후배들한테 꼭 들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허블이 처음 우주 나가서 사진 찍었을 때는 정말 그 전에 지구상에 있는 그 수많은 망원경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도 엄청 찍어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막 엄청 감동하셨을 텐데 그 감동을 우주먼지님은 제임스에서 네. 느끼셨다. 사실 그 사진이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 시험 삼아 거울의 정렬 상태를 봐야 되니까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가까운 별을 찍었어요. 그 아. 별이 밝은 천체니까 이제 네. 그게 시험하기 좋은 천체인 거죠. 근데 별을 찍었는데 네. 별만 찍힌 게 아니라 훨씬 먼 배경 우주에는 은하가 너무나 많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허블이 찍었던 딥필드처럼 네. 먼 배경 우주를 찍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허블은 딥필드를 찍기 위해서 빛을 모은 전체 시간이 100만 초입니다. 6개월 동안 틈틈이 빛을 궤도를 돌면서 모아가지고 100만 초의 노출 시간을 얻어서 그 딥필드를 완성한 거예요. 근데 제임스 웹은 그 B컷 찍을 때 총 노출 시간이 2000초입니다. 30분밖에 안 돼요. 30분 만에 그 딥필드에 버금가는 사진을 그냥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소름 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우주에 나가서 육안으로 우주 공간을 보면 제임스 웹이 찍은 것보다 훨씬 덜 보여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망원경이랑 사람 눈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일단 사람 눈이 예쁘죠. 그것도 있지만 카메라 CCD도 그렇고 망원경 그 CCD도 그렇고 전자기기로 빛을 보는 건 빛을 담아둘 수 있습니다. 한번 빛이 오면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빛에 반응하는 전자들을 차곡차곡 쌓아둬서 네. 빛의 정보를 누적시킬 수가 있어요. 우린 이제 생방이고 그냥. 근데 우리는 그냥 한 번 지나가면 끝인 네, 거죠. 네. 그래서 노출 시간이 그렇게 길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람 눈으로 보면 똑같은 우주는 절대 안 보입니다. 제임스 웹이 훨씬 더. 네. 제임스 웹 바로 옆에서 우리가 봐도 제임스 웹이 더 잘 본다 이거죠? 당연하죠. 노출 시간을 그럼 예를 들어 3000초가 아니라 뭐 한 6개월 뭐 이렇게 해버리면 네. 훨씬 더 많은 양의 별 정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래서 제임스 네. 웹도 허블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촬영들을 이미 하고 있고요. 제임스 웹의 딥필드를 새롭게 보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인데 135억 년 전의 은하, 134억 년 전의 은하가 이제 수두룩빽빽하게 찍혀 있는 거죠. 제임스 웹에 소름 돋았던 우리 우주먼지님이 있었고요. 김범준 교수님 이 두 분 다음에 얘기하려니까 뭔가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큰 거 하나 준비하셨어야죠. 이거 작은 얘기입니다.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이제 하이젠베르크. 그 양자역학을 만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분에 얽힌 일화가 알려진 게 있어요. 이분이 1925년에 그 göttingen 대학에 있을 때 이분이 꽃가루 알러지 같은 게 심했나 봐요. 네. 많이 고생을 하다가 북해에 있는 헬골란트 라는 섬으로 네. 휴양차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모든 물리학자들이 해결하고 싶었던 그 양자역학의 어떤 스펙트럼을 어떻게 설명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밤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게 돼요. 그날 네. 무지장 고생을 했나 봐요. 막 계산을 하다가 새벽 3시에 계산이 끝난 거예요. 새벽 3시까지 계산했는데 계속 하다가. 보통 새벽 3시만 3차쯤 계산할 때인데. 네. 근데 이 계산이 끝난 다음에 너무 흥분해갖고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숙소에서 나와서 해변에서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던 그 일화가 이 사람의 글로 남겨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거를 그 인상적인 순간으로 떠올렸던 거는 그 물리학자들 중에 이런 위대한 물리학자들이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는 그 순간은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기쁨을 가졌을까? 양자역학이 이런 원리로 작동해서 그 원자들의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인류 역사에서 자기가 처음 깨달은 거고 아직 논문을 쓴 것도 아니니까 네네. 우주 전체에서 사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느끼게 되는 감동? 야, 이게 그 감당이 잘 안 되겠다, 그죠? 잠을 못 잤다는 게 좀 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이 우주에서 나만 알고 있는 게 하나 생겼어. 그런 거는 아직 못 느껴보셨죠? 젊었을 때는 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이런 거에 기쁨을 느낄 때가 네. 양자역학을 만든 것 같은 그런 수준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네네. 근데 몇 달 동안 고민하는 문제가 어느 순간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다른 것도 이상하고 항상 이렇게 혼돈 속에 있다가 어떤 깨달음의 순간이 오는 순간 이게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작은 것들입니다. 근데 네네네. 그럴 때 그 과학자들이 느끼는 어떤 기쁨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커요. 근데 저도 그랬는데 네네. 양자역학을 발견하는 하이젠베르크가 그날 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걸 이렇게 감정이입을 좀 해봤어요. 네네. 이건 근데 진짜 과학 이야기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삶에서 느끼는 것 굉장히 많이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마어마하게 멀리서 예쁘게 보이는 그 우주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굉장히 또 전쟁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아주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몇 달 동안 노력해서 그와 교제가 허락됐을 때 그 기쁨, 하이델베르크의 그 기쁨과 비교하는 건 조금 부적절할까요? 네. 네. 근데 뭐 엄청난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잠 못 자는데 그때도 잠 못 자거든요. 두근두근.
과학의 큰 원칙, 원리 이런 것과 삶의 큰 원칙 이런 것들이 저는 약간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맞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또 어떤 과학자가 이런 순간들을 기다리면서 혹은 이제 이 순간에 거의 다 와서 이제 막 혹은 이 순간을 느끼고 굉장히 또 환호하시기도 하고 뭐 이럴 텐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순간을 자주 느끼는 과학자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학에 대한 지원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과학 연구비 예산 같은 네. 거는 과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예산이 적어서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연구를 못한다라고 핑계를 대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 과학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딱 하나 제가 말씀 드려보고 싶은 게 네. 저는 과학과 기술이 좀 분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흔히 이제 국가 단위로 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할 때 그냥 과기부 다 이런 식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과기부. 과학과 기술을 그냥 퉁쳐서 똑같은 요구를 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천문학이나 순수 물리학 같은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기술 분야만큼 당장의 어떤 현실적인 효용성 있는 결과물이나 어떤 경제성 있는 어떤 가치를 창출하기가 태생적으로 어려운 분야인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똑같은 평가 기준으로 두고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 자연과학을 하는 과학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하다 혹은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면도 있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연히 이제 알고 나서 아쉬웠던 것이 우리나라는 헌법에 과학과 기술에 대한 어떤 그 국가의 역할을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뭐 더 잘 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애초에 과학에 대한 그 정의 자체가 과학을 증진시켜야 하는 목적 자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뭐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 같은 헌법을 보면 과학의 정의가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우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질문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저는 과학과 기술을 일단 분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식 속에서 분리하는 것이 조금 중요한 변화이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과학이 잘 많이 발달하면 이제 그 기술에도 영향을 많이 줘서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긴 하겠지만 네. 과학을 하는 이유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기술 발전이 이바지하긴 하지만 그렇겠죠. 목적 자체가 그렇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젊은 과학자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저도 유심히 봤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헌법상에서 과학기술이라고 한 단어로 등장해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구별을 하진 않고 과학기술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뭐 융성에 그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서 무엇을 위하여가 네, 앞에 있는데 그게 경제 발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꾸고 싶어하는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있었고 네. 아니 뭐 예전에 워낙 우리가 또 잘 살지 못할 때 뭐 만들었던 아마 헌법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다음 헌법 때는 뭐 많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일단 보다 채널에 올라온 그 영상들은 다 시청하셨죠? 네. 본인들 것만 보셨죠? 아닙니다. 다 봤습니다. 아, 다 아닙니까? 봤습니다. 아, 보셨습니까? 역시 우리 교수님 생각에는 그래도 핵 관련된 게 가장 퀄리티가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러진 않습니다. 한번 그 맥주집에 갔었는데 아, 사진 찍어도 되겠느냐 해서 그런 기회가 참 오랜만에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랐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교수님도 보셨습니까? 예, 그 두 분 동영상도 봤고 제 동영상도 봤는데요. 녹화할 때는 굉장히 버벅한 것 같은데 네. 제 동영상 보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나는 출연했던 동영상 중에 조회수가 제일 많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 그 내 인생에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다가 네. 두 분 동영상을 봤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높더라고요. 아, 조회수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주먼지님은 워낙 이제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마침 이제 보다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네. 덕분에 많은 분들이 또 저의 존재를 알아주셨고 네. 그래서 마침 지난주에 또 제 채널도 10만 구독자가 넘어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약간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 채널들이 생각보다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과학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학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불확실한 것들이 많은데 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일단 그래도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뭔가 정제된 얘기들을 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 보이니까. 그래 보이니까. 네. 진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 이렇게 숫자 쓰고 막 이러면 공식 쓰고 그러면 아 진짜인가 보다 그런 느낌은 좀 오긴 합니다. 혹시 귀신 같은 건 믿으세요? 믿진 귀신? 않습니다. 아 귀신의 존재 자체는 믿지 않으신다. 예. 만들어낸 거죠, 뭐 우리가. 아, 만들어낸 사람이 거. 만들어낸 거라서. 뭐 존재한다는 검증도 어렵고 네.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인류가 만들어낸 것들은 이거 다 허구다. 예.
그 절에 이제 과학이 들어간 거죠. 사실은 그때는 네. 미신이었고 네. 과학이 아주 원시적이었죠. 네. 혹시 근데 그 과학이 자리에 아직 못 밝혀낸 건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 우리 정신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정신은 뭐죠? 전기죠 뭐. 그렇잖아요. 네. 전기가 만들어냈다. 그럼 우리가 의식이 있는 거고 그 의식 속에서 뭔가 또 두렵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고. 반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과학이라는 거는 내가 증명하지 않은 이상 뭔가 확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저의 영혼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전기 신호긴 합니다만 그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들이 어떤 형태로든 내가 지금 증명할 수는 없지만 모여서 어딘가에 존재를 하고 그것을 아직 현재의 측정 기구로는 도저히 측정 못했지만 그 어느 순간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없다고 확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과학자들이 네.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귀신과 영혼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러니까 솔직한 표현이긴 증거는 아직 한데요. 없다.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귀신과 뭐 영혼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네. 그 주장들이 정합적이지 않거든요. 예를 네. 들어 영혼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른 어딘가에 있다. 그거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항상 사람들이 그런 영혼과 귀신의 존재를 네. 사람들에게 설득하고자 할 때는 우리 세상에 드러난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합적이지가 않은 거죠. 떨어져 있는 곳에 네네네. 있다라고 한 다음에 증거는 뭐 네. 사진에 찍혔다 뭐 좀 네. 맞진 않죠. 근데 제가 제작진에게 들은 바로는 우리 교수님께서는 예. 그 귀신은 믿지 않는데 공포 영화 볼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본다는 그럼요.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과 네. 영화나 소설이나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몰입하지 않는 거는 다른 얘기죠. 저 공포 영화 무진장 좋아합니다. 보면서 그래요? 무서워하고요. 아, 그럼 무서운 건 무서운 그렇다고 거고. 해서 제가 뭐 귀신을 믿는다는 건 아닌 거죠. 아, 귀신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 예. 그리고 이 영혼이 귀신이 존재한다는 게 사실 항상 궁금했던 게 네. 지구상에는 인간 말고도 되게 다양한 생물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양이가 죽어도 고양이 귀신이 되고 물고기가 죽어도 물고기 귀신이 된다고 하면 한 해 동안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만 귀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진화 레벨부터 귀신이 가능한 동물이 되는 거냐. 호모사피엔스부터라고 하면 이미 한 수십만 년 전부터 엄청나게 죽은 영혼들이 지고 있을 텐데 그 이전의 진화 단계도 가능한 거냐. 특정한 진화를 넘어갔을 때만 귀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구는 귀신 과밀화된 세상이 되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오로지 모든 건 다 끝? 과학적으로 보면 입증된 건 거기까지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역시 뭐 공포 영화 무서워하시고. 공포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서울까봐 안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곡성 맞습니까? 곡성? 네, 봤습니다. 무서웠어요? 아니요, 저는 곡성이 무섭다기보다 네. 사실 전 영화를 볼 때 네. 분석하면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곡성은 특히 분석할 만한 요소가 되게 많은 영화였으니까 아,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런 분석적으로 식으로 보셨다? 네, 봤던 것 같습니다. 그 곡성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네. 제일 보면서 무서웠던 영화가 블레어 위치라는 공포 영화가 있고 네. 그 영화에는 단 한 번도 귀신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분위기만으로 그 사람들이 그 공포를 느끼는 것들을 굉장히 재밌게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하는 게 뭔가 귀신의 모양을 두려워한다기보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분위기 자체에 몰입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한 가지 그런 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떨 때 무서워하냐면 보이지 않을 때, 냄새가 없을 때. 그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 점에서 귀신을 무서워할 수 있는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건 우리가 옛날까지 한 100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동굴에서 살면서 그리고 짐승이 쫓기면서 그 두려움이 아직은 우리 DNA에 남아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고 그 자리에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귀신하고는 작별할 시간이 된 거죠. 이 귀신이 정말 일단 뭐 입증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없다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다 귀신이 있는 것처럼들 생각들 하시잖아요. 신화가 있죠. 일종의 귀신이죠. 그중에 예쁜 신, 로마의 신, 그리스 신, 거기 귀신 같은 계열이죠. 족보가 같은 거예요. 서서히 한 50년, 100년, 한 뭐 500년 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귀신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질 수는 있겠네요. 네,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습니다. 아, 이게 그렇습니까? 그런 존재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현대에 들어서면서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네. 하면서 믿는 사람의 숫자는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약간 근데 좀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사람들이 귀신이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도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뭔가 이게 잘못된 거를 좀 고쳐줄 현실적인 방법은 없고 뭔가 그런 맞습니다. 초능력적인 이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그런 귀신을 좀 만들어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세 분 하여튼 보다에서 출연하셨던 그 영상이 조회수들이 다들 대단하십니다. 뭐 한 100만 뭐 굉장히 많이들 보셨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요. 그 댓글들 하나씩 정도만
소개해드리면서 궁금한 것들 답을 하나씩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그 우주먼지님, 네. 천문학과 가면 진짜 여자 잘 꼬시냐고. 일단 절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그 최근에 드라마 중에 치얼업이라고 네. 드라마가 있었는데 연세대학교를 연희대학교인가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가상의 학교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서 우리가 되게 웃겼던 게 그 연세대학교 응원단장이 천문학과인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건 SF다. 저렇게 잘생기고 잘 나가는 사람이 천문학과에 있을 리가 없다. 이러면서 저희가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천문학과가 뭔가 별을 보고 우주를 보고 하다 보니까 네. 되게 로맨틱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천문학과라고 하면 사회로부터 로맨틱함을 강요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임스 웹이 올라갔을 때도 네. 그 인스타 같은 SNS에 이런 얘기가 떠돌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제임스 웹에 도킹하러 갈 수가 없지만 사람을 보낼 수가 없지만 먼 미래 언젠가 기술이 돼서 제임스 웹에 갈 수 있는 데가 된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제임스 웹의 도킹 스팟을 만들어 놨다. 오, 천문학자 너무 낭만적이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 거짓말입니다. 저도 그거 보고 너무 황당해서 실제 나사에서 일하시는 박사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회로부터 네. 이 로맨틱함을 강요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아니 근데 그렇게 해봤습니다. 멀리까지 안 가도 천문학과잖아요. 네. 별은 밤에 봐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야? 지금 무슨 별이 폭발 중인데 그 폭발 중인 그거 한번 현장을 직접 보지 않으련 정말 3억 년 만에 한 번 있는 일이란다. 이러면서 천문대로 끌고 갑니다. 네. 안타깝게도 천문학자들은 정말 그 폭발하는 별을 보러 갔을 것이기 아, 그 때문에 여자랑 가도 별만 보고 온다 이거죠? 정말 그 별을 보려고 그냥 심심해서 데려갔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천문학자들 무섭습니다. 자, 김범진 교수님 영상에도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이거는 요즘 젊은 분들이 조금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세상이 혹시 미래인들이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션 세상 아니냐. 그 일론 머스크도 아마 이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실제 그럴 가능성이 단 0.001%라도 있긴 있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능성이 꽤 높죠. 이런 사람들의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는 네.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기술의 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발전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기술로 더 빨리 발전하는 식으로 계속 과학기술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런 지금과 같은 속도로 앞으로 뭐 만년 뒤가 됐다. 네.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거고 그 사회에선 그 세상에서 당연히 세상 전체를 구현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은 크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맞아요. 미래 누군가가 네. 만들어 놓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은 0은 아니죠. 있긴 있다.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가 뭐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그렇습니다. 뭐 재밌는 상상인 거죠. 그럼 우리도 모르게 그냥 우리가 전기 신호로 지금 막 만들어진 프로그램일 네. 가능성도 아주 없진 않군요. 그 조금 생각해 보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네. 우리가 뭐 누가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면 아프다고 느끼지만 네. 손가락이 아프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아픔을 느끼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손가락이 있는지조차도 저는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의 모든 감정과 경험과 고통과 같은 것들은 결국 미시적으로는 전기 시그널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전기 시그널만으로 생각하는 존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그러면 지금 얘 앞에 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빵처럼 보이세요? 아니 이거 빵 아니라고요? 빵이 아니라 이거 파이네요. 아, 어쨌든 그런, 아니, 농담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사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100% 네.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저의 감각이라는 건 뇌 신호이기 때문에 예, 들고 있다라는 전기 시그널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고요. 지금 맛을 느끼는 것도 결국은 미각 수용체에서 발화한 신경세포에 정보가 전달되는 거니까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내 머릿속인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전기 신호만 아주 정교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준다면 예. 제가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 뇌가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런 거 그래요?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교통사고 같은 걸 당해서 네. 사지가 절단된 분이 음. 자기의 팔이 있다고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뭐 그런 거는 뭐 굉장히 그 심리학 분야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예들도 많죠. 아무것도 안 먹고도 배부르게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우리 서균열 교수님은 이런 견해에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한쪽 동의예요? 저는 지금 어떤 거냐면은 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상상으로 해서 임신을 하거든요. 실제로요. 상상 임신? 상상 임신. 있죠, 있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영화인데요. 거기는 이제 드디어 인간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살아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공장이에요. 그 시험관 아시죠? 이런데 두뇌만 쫙 모여 있는 겁니다. 이들은 절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늙어갈 육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전부 전기 신호만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최소한의 영양분만 필요하고. 네.
네. 자, 그런데 그게 우리의 미래 세상이 되면 참 너무 삭막하겠죠. 그렇죠? 영생을 얻고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게 좋을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정서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19세기 네. 문학이 좋고 예술이 좋고 그림이 좋지. 전기장- 지금처럼 챗봇이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쓴다. 아, 저는 너무 삭막해요. 그게 지금 불안합니다. 사실. 영생은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100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누구에게가 새 네. 생명으로 해서 다시 또 제가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자꾸 자손으로 해서 번영이 돼서 이렇게 시간을 영속해 가야지 혼자서 끝까지 간다.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실 거예요, 영생? 솔직히 영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되게 고민은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문학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안타까울 때가 뭐가 있냐면 우주에서 벌어지는 변화들은 너무 긴 템포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변할지를 한 사람의 생애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수억 년 동안 영생할 수 있다면 그 변화를 확인할 수는 있겠죠. 데이터로 하면. 그런 점에서 조금 시간을 초월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할 거거든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인간이 끊임없이 자손을 낳고 키우고 막 이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도 결국은 저는 우리 DNA의 영생을 위한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굳이 힘들게 하지 않고 이 개체가 끝까지 가면 자손을 굳이 더 안 낳아도 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진화는 멈추는 거죠. 진화가 돼야 되거든요. 발전이 있어야 되고 혁신이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서는 정체된 채로 그대로 가는 것이죠. 아하.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력학에서. 엔트로피. 엔트로피 무조건 증가하는 거로 가기 때문에 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엔트로피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라면 예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면 끓였죠? 엔트로피 얘기하시면서 네, 봤습니다 이거.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외부로부터 완벽히 고립된 시스템이라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고립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이라면 엔트로피가 증가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빵을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제 몸에 세포를 이루는 구성 성분으로 바뀌어서 예쁜 손톱도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생명은 항상 엔트로피를 계속 줄이는 과정이라서 엔트로피가 계속 늘어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라면 냄새가 퍼지는 게 그런 거예요. 네. 라면 냄새를 구성하는 기체 분자가 어떤 좁은 공간 안에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으면 네. 얘들은 그 안에 있으니까 상태가 많지가 않은데 여기저기 아무데나 있을 수 있으면 가능한 상태의 숫자가 늘어나고 쉽게 말해서 늙어갈 수밖에 없다. 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젊어지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그냥 화살처럼 앞으로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화라는 게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서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우주는 팽창할 수밖에 없다. 우리 서균열 교수님의 댓글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짜르본바 러시아 그거죠? 황제 폭탄.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 좀 많은 것 같은데 아, 실제로 그래요? 그거 네. 위력이 가끔 우리가 영상 같은 데서 보면 뭐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전폭기죠. 안에 실지 못하고 그냥 달고 갔어요. 사이즈도 크고 위력도 크고 실전 배치는 안 되죠. 그야말로 그때 미국 원자력 핵무 기술 한번 확 눌러보자 해가지고 네네. 무려 1억 톤짜리 그러니까 히로시마 폭탄 약 7,800개 분량짜리를 한번 터뜨리려다가 폭탄을 내리고 전속으로 가도 이 비행기가 난류 때문에 뒤집혀지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절반으로 잘라서 5천만 톤인데 네. 실제로는 5,600만 톤이니까 히로시마 4,000기가 동시에 증발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톤짜리 하나 이렇게 하는 게 낫냐, 아니면 10톤짜리 10개 터지는 게 폭발이 더 무서운 거냐. 부자가 맞습니다. 만약이라도 우리 소백산이 한 중간쯤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히로시마가 조그만 거는 한 500m 터뜨리면 그거는 한 1km, 4km 높이 갈수록 더 커지죠. 원추로 쫙 퍼지니까. 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충청 남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잘게 잘라가 1000개를 터뜨린다면 우리나라는 전부 초토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잖아요. 작게 많이.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흉내 내고 있잖아요. 조그맣게 많이 정량화, 소형화, 경량화. 그리고 이제 보고 배운 거겠죠 뭐. 요것도 좀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핵무기 그걸 한 립스틱만하게 만든다 치면요. 참 나쁜 섹시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 국립연구소 있잖아요. 거기서 핵융합에 금자탑 또는 이정표를 하나 세웠는데 네. 다 핵융합을 하면서 보통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왜냐면 1억 도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드는 게 더 많아요. 전기가 더 많이 들어가죠. 나오는 것보다. 그 인공태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네. 근데 네, 가서 네, 보니까 네.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데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려면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많아야 돼요. 근데 크기는 저자씨만 하거든요. 네. 굉장히 조그매요. 그걸 터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융합하니까 열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주변에 있는 우리 방만한 시설, 레이저 이걸 없애야 되는데 500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가능한. 지금 뭐 립스틱만하게 만들어서 뭘 해보려고 안 되는군요, 이건. 예, 그냥 네, 생각만 하시고. 네네 그렇죠. 오히려 그 핵무기 요 립스틱만 한 것보다는 진짜 립스틱이 훨씬 더 파괴력이 크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요즘 그 007 영화 보시면 네. 진짜죠. 플루토늄 독성 물질을 넣는 게 그건 수지 않습니까? 아, 첩보 영화에서. 저랑 약간 좀 핀트는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저는 어쨌든 간에 또 네. 저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게 아니고 경지를 넘었다고 할까요? 이 나이가 되면 이제 그걸 뛰어넘게 되죠. 자, 혹시 그 우주먼지님은 오늘 댓글에 대한 답이 조금 오늘 좀 짧았던 것 같은데 혹시 난 이 답은 꼭 해주고 싶다는 질문 혹시 하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 음. 그 스페이스X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스타링크 위성들을 쏘고 있어서 네. 천문학자들이 좀 고통을 받고 있다 음흠.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뭐 지상망원경 이제 어차피 다 옛날 거고 허블이나 제임스 웹 같은 우주망원경으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일단 허블도 지구 저궤도 위성이기 때문에 그 위를 지나가는 스타링크는 여전히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네이처 논문으로 나온 그 통계를 보면 이미 허블 관측의 2.7%는 데이터를 버립니다. 그리고 2021년이 되면서 5%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허블이 더 불리한 게 뭐냐면 지상망원경은 땅에서 찍기 때문에 그 인공위성은 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오히려 허블 입장에선 엄청 크게 보이죠. 그쵸, 10km, 20km 위를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사진을 꽉 채우고 지나가는 거죠. 안 가려진 것만 어떻게 쓸 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네네. 그냥 데이터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임스웹 같은 거 그럼 많이 쏴라. 제임스웹처럼 멀리 가는 거 많이 쏴라라고 하는 게 저희들은 너무나 그러고 싶죠. 근데 제임스웹 만드는데 들어간 그리고 발사까지 해서 들어간 예산이 12조입니다. 12조 원. 발사에만 1조 원이 들었고 제작에 운용까지 11조 원이 들고 있어요. 사실상 인공위성 뭐 그냥 까짓 거 제임스 같은 거 여러 개 쏴라라는 말은 천문학자들 앞으로 예산 펑펑 쓰세요라고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건 가능한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요즘 이제 뭐 일본의 그 방사능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핵실험을 우리가 바다에서 한 것도 섬에서 한 것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게 훨씬 더 피해가 큰 거 아니냐. 이미 우리 바다는 그걸로 따지면 방사능으로 다 오염될 만큼 됐고 우리 다 먹는 거 다 이미 다 방사능 덩어리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일부는 맞아요. 왜냐면은 네.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하고 몇 달 있다가 이게 좀 호기심이 생기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만 갖고 있었죠. 특히 그 당시 구소련 콜 좀 납작하게 하고 그래서 찾아 나선 게 태평양 국제도, 마샬제도 그 중에서 네. 비키니 환초를 찾은 겁니다. 아, 비키니. 라군이라고 하기도 너무 하고. 아름답죠. 그렇죠. 거기서 400번 가까운 수소탄, 원자탄 실험을 했거든요. 섬에다 때려 본 거예요, 계속? 바다에다가 엄청 방사능 나온 예.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원자탄을 바다에 집어넣으면 꺼지지 않나 하는 그 재밌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절대 꺼지지 않죠. 왜냐면 불이 아니고 중성자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산호 그리고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그리고 그 당시 그 방사선 피해를 과소평가하고 몰랐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대로 뒤집어 쓴 거죠. 그리고 주민들도 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원주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충분한 시간 여유도 주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이주시켰을 때는 많이 늦었죠. 그리고 그 원주민들은 다른 조그만 외딴 섬으로 옮겼습니다. 거기 다 모아놨어요. 이제 일종의 그 기니피가 된 거죠. 이 원주민들은 네. 알게 모르게 방사선 피해, 머리가 빠지고 살갗이 타고 뭐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이들은 삶의 터를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네, 어떻게 했느냐? 좀 이제 보조금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생업을 고기잡이로 했거든요. 고기 못 잡죠. 이들은 이제 완전히 그 생활 방식을 잃어버려 경작도 하지 못하고 오염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으로는요, 맞습니다. 굉장히 오염시켰고 그게 이제 해를 따라서는 엘니뇨, 라니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전 해가지고 세계로 표층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다 갔죠. 60년 됐거든요. 천천히 일어나는 거는 적응을 해요. 후쿠시마는 지금 경우가 다르죠. 그리고 양이 많아요. 지금쯤 하는 거는 고농도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로 치면 1,000톤쯤 가까이 돼요. 양이 그때 했던 거는 잘해도 1,000kg 정도. 그러니까 1톤이죠. 1,000분의 1 정도가 1000분의 1 정도다. 썼고, 근데 이제 1,000배가 되는 그게 지금 나오기 직전이라서 네, 이건 네, 조금 네. 또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제 물리학자시니까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 크기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 발휘하는가는 이제 대충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물질로 하면. 근데 핵이라는
거는 같은 무게나 부피 대비 너무 좀 과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전에 뭐 석유, 석탄, 뭐 나무를 떼든 뭘 하든 하여튼 그렇게 많이는 안 되잖아요. 얘는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가장 큰 원인은 빛의 속도가 빨라서예요. 빛의 속도랑 상관이 있군요. 이게 그 질량의 차이가 생기면 그 질량 차이에다가 네.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이 에너지로 방출되는데요. 빛의 속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제곱을 하면 훨씬 더 커지거든요. E는 MV 제곱? E는 MC 제곱. 아이. 아, 거의 맞췄습니다. E는 MC 제곱. 제곱? 네. 그거? C 제곱이라서 네. 그 작은 질량이 사라지거나 할 때 그때 나오는 에너지가 상당히 큰 거죠. 그렇죠. 우라늄 뭐 이런 게 아니라도 가능해요. 다른 물질들 예를 들면 규소라고 치고요. 규소도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뭐 이렇게 분열을 시키거나 하면 걔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옵니까? 그게 철을 기준으로 해서 철보다 아주 멀리 원자 번호가 작은 쪽하고 원자 번호가 큰 쪽, 양 극단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얻고요. 그래서 그래요? 수소 폭탄, 그 다음에 우라늄 폭탄을 그 사람들이 폭탄으로 이용하는 게 철 거기서부터 기준 멀어서 양쪽 극단이 에너지가 커요. 네, 철은 가장 안정적인 원소라서 분열도 하지 않고 핵융합도 하지 않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저기는 전자하고 핵이 서로 끌어당기고 있단 말이죠. 그걸 끌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툭 튀어나오는데 그 에너지보다 100만 배쯤 많은 에너지가 핵에 꽉 모여 있어요. 큰 게 잘 쪼개지겠죠. 조그마한 것보다는 그렇죠? 네네네. 제일 큰 게 우라늄. 그래서 우라늄은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소가 어렵냐? 중간이라서 애매해요. 잘 쪼개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있던 거 하나짜리하고 네. 쪼개진 걸 저울에다 갖다 놨더니 쪼개진 다음에 약간 결손 비어요. 이게 뭔가 비었단 말이죠. 그게 어디로 갔냐면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쪼개진 약간의 결손 양 거기다가 빛의 속도 지구를 1초에 7바퀴 네, 반 도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곱해진다. 근데 그게 굉장한 공식이긴 하죠. 우주의 존재는 우라늄, 제일 작은 거는 수소. 수소는 그러니까 쪼갤 수 없죠. 대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녀석들 떨어져 있을 때하고 붙일 때 보니까 또 붙어서 더 작아요. 핵폭탄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꽉 잡고 있어야 돼. 다 터질 때까지. 네. 그게 힘들어서 한계가 있는데 이건 무진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1억 톤짜리를 만든 거죠. 네네네. 이제 오늘 사실 좀 더 얘기할 게 많았는데 댓글만 이제 살짝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지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우리가 아직 저 프로그램 이름이 없습니다. 적당한 이름을 다음 시간까지 교수님들이 좀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댓글을 통해서도 좋은 게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걸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 또 세 분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준비해 오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좋은 제목 있으면 좀 많이 추천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